네, 지난 시간에 판례 읽기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판례를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판례 읽기에 대한 이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판례 번호를 알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나 법제처 고가법령정보 시스템, 로앤비 판례 검색 시스템, 케이스노트 등의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전문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2007년에 선고된 2007도 1903호 판결인데요. 죄명은 절도입니다. 다 형사소송법 시간에 배웠던 판결인데 이 판결을 가지고 판례 읽기의 3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네, 한번 제가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사당동 까치공원 옆 인도에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을 살피다가 경찰관들이 잠복 근무 중이던 차량 옆까지 다가와 동정을 살핀 후 피해자를 공원 옆 화단이 있는 으슥한 곳까지 약 10m 정도를 끌고 가 위 차량 바로 앞 약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추어 화단 옆에 있는 돌 위에 앉혀놓고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냈고 그 직후 경찰관들이 곧바로 잠복 중이던 위 차량 안에서 뛰어나가 피고인을 체포한 사안이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안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기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법리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피고인을 체포한 위 경찰관들은 지하철 경찰대 소속으로서 사당역 인근에서 만취한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배기 수법의 범죄가 빈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하철 막차 근무를 마친 후 함께 범행 장소인 까치공원으로 갔는데 그곳 공원 옆 인도에 만취한 피해자가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장소에서 사건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잠복을 하기로 결심하고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약 10m 거리인 길 옆 모퉁이에 주차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던 중 51세의 피고인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자 즉석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위 경찰들로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적당한 보호조치를 하였어야 마땅할 것인데도 오히려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 수사에 나아간 것이고 이는 지극히 부적절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 예방 진압을 가장 우선적인 사명으로 삼고 있는 바 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이유로 일반 국민인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면서까지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또 수사에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른바 미끼로 이용하여 범죄 수사에 나아가는 것을 두고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상태나 저항 유무에 따라서는 잠재적 범죄자가 단순한 절도 범행이 아닌 강도의 범행으로 급작스럽게 나아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고 더구나 정신을 잃고 노상에 쓰러져 있는 시민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과 같이 잠재적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하여 범죄 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오려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문제될 뿐으로서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단지 피해자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스스로 범위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잘못된 수사 방법에 관여한 경찰관에 대한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스스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행위에 나아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판례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판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판례의 결론은 수긍할 만한가요? 네.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스쿨 3학년 학생이라면 큰 무리 없이 읽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판례를 소개한 책자들에서는 그저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가 아니라 기회제공용 함정수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요지의 몇 부분만 이렇게 요지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판례를 공부한 것과 이렇게 판례 읽기의 3단계를 응용해 가면서 공부한 것은 처음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리라고 보여지지만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공부를 어떻게 판례를 읽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함정수사를 이해하는 정도라든지 그 비슷한 문제들 또는 유사한 문제들,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응용할 수 있는 능력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판례 전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증의 미학이라는 것은 차곡차곡 논리를 쌓아가면서 서서히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논증의 과정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논증의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논리적인 글의 최고봉은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어디 다른 책에서 본 글입니다. 그 공감이 가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그런데 대법원 재판관들 사이에 혹은 검사와 재판부 사이의 논쟁을 몇 줄로 요약해서 과연 그런 논증이 드러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요약으로는 판결문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논리적 사고력, 논증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은 양의 판례를 단지 알기 위해서 얄팍한 판례 읽기에 이렇게 익숙해지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판례 읽기의 3단계를 적어보겠습니다. 1단계는 무엇에 관한 판례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그 문제는 도대체 왜 생겼는가? 2단계는 판례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판례의 논증,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까지 아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판례 읽기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3단계도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지 비평하는 단계인데요. 판례 해결책은 수긍할 수 있는지, 이제 실무에 나가시면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례가 수긍할 수 있는지 부분을 잘 다퉈서 판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판례가 풀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는 없는지, 그렇게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걸 판례도 알고 있는지, 혹시나 판례도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설치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3단계는 결국 판례 평석의 기준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판례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제시하고 판례의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분석한 내용이나 설명이 불완전한 부분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까지는 학생으로서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단계는 좀 그렇고요. 최소한 이 정도의 단계를 알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또 기록형 시험이나 형사법문서 쓰기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법을 공부하는 법으로서 또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는 판례 공부로서의 판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끝으로 쓰기 연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쓰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기 연습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법률가처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판례 읽기의 목적에 답안 쓰기, 기록형 시험 답안 쓰기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답안을 쓰는데 필요한 결론, 그렇죠? 그리고 논증 과정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논증의 원칙에 따라서 답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연습 방법 중에 때로는 소리 내어서 판례를 읽어보는 것도 권유해 볼 만한 일입니다. 권해드릴 만한 일입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면 눈으로만 읽는 때에는 느낄 수 없는 생동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스스로 해당 판결에서 쟁점이 된 법적 문제의 해결사가 됐다는 입장에서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전부 다 음독을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이라도 소리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에도 훨씬 오래 남아서 여러분의 답안 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 내용은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문장이 이 수필 같은 문장을 쓰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법률가다운 문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평소 판례나 교과서를 부지런히 읽으면서 이런 때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런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하고 익혀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문서에는 법문서에 어울리는 문체와 용어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그것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은 교과서나 판례를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도 결국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지만 법률가다운 법문서 작성 능력을 기르고 싶다면 많이 판례를 읽고 핵심을 요약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을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 즉 답안의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결국은 애를 써가면서 판례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향상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쓰기와 관련된 어떤 시험 공부에도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특히 형사법 기록형 시험을 위해서도 실전 연습과 자기주도 첨삭 훈련만큼 좋은 방법은 찾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 잘하고 글 잘 쓰기로 유명한 유시민이라는 작가분이 있죠. 유시민이라는 작가분이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에서 시험 공부에도 참 도움이 될 만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로 하던 예상문제로 하던 답을 써보는 것으로 실전 연습을 끝내서는 안 된다. 저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도 그걸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안을 써보는 것 자체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잘 썼는지 평가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서 고치고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형사기록 작성 실무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 처음 학기 시작할 때와 학기 끝날 때까지 별로 나아지지 않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그 경우에 보면 이 피드백이라고 보통 저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피드백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앞으로만 가려고 했지 어떤 부분을 채우고 가야 하는지를 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첨삭을 해야 얻는 게 있다. 다른 사람이 첨삭해 주는 것도 훌륭한 효과가 있지만 스스로 첨삭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잘 쓴 답안이나 강의 내용과 비추어서 자기가 쓴 글을 자기 혼자 보면서 첨삭하라는 게 아니라 남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스터디 같은 걸 조직해서 쓰는 연습을 해보고 서로 바꿔보고 개선점을 찾아보고 문제점을 찾아보고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스터디 그룹의 결성을 제안을 하게 합니다. 기출문제 실전 연습을 하려면 다른 수험생 서너 명과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것이 좋지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은 그 의지력이나 실행력에서 많이 떨어지니까요. 법학 실력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글쓰기 능력에 차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능력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나는 대로 비슷하면 비슷한 대로 효과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상당한 공감을 합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같은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각자 실전처럼 답안을 쓰고 다 쓰면 모여서 돌려 읽는다. 서로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토론한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론이 끝나면 다시 한번 같은 기출 문제로 처음과 똑같이 엄격하게 시험을 치른다. 이 부분 참 공부하는 입장에서 지키기 어렵죠. 한번 쓴 문제를 다시 쓰라니요. 쉽지 않지만 이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얻어가는 것은 대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자 다시 쓴 답안을 들고 모여서 또다시 돌려 읽고 토론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문제점을 알고 개선점을 안 다음에는 다시 써보는 것, 최소한 2번을 써보는 것까지는 저도 매우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3번 정도 답안을 쓰게 되면 많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토론과 스터디 그룹에서 했던 토론과 평가 덕분에 좋아진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것이 좋고 남이 해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될지 아니면 계속 온라인 강의,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훈련, 저는 이런 말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 응용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예년의 경우 실천이 안 되는 걸 보면 본인 답안지를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서 누구 답안지인지 밝히지 않겠다 해도 보면 다 누구 답안인지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잘 실천을 못하는 해가 많은데 저희가 그대로 이 충고를 따라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하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향후 수업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쓰기 연습에 관해서 저희가 참조해 볼 수 있는 2번 정도까지 쓰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필수적이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쓰기 연습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쓰기를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제자와 채점자의 관점입니다. 시험 채점에 대해서 덧붙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양의 시험 답안지를 채점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답안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어떻게 썼을까, 또 약간씩 다른 내용의 답안이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시작을 하는데 결국 수십 명, 수백 명의 답안을 채점하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대동소이한 답안을 접하게 되면서 채점자가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별로 생산적이지도 못한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하여 채점하다 보면 이게 정말 못할 짓이구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는 것은 답안 작성자가 흘렸을 땀과 노력에 대한 존중감, 이해심이죠. 과연 이 정도의 답안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을 졸여가며 최선을 다했을 것인가. 그리고 채점 결과가 이 수험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래, 나도 최선을 다해서 채점하자. 이런 생각으로 채점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기 힘든
물리적으로 읽기 힘든 글씨로 작성된 답안을 만나면 그런 다짐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답안지의 일부분을 제가 스캔을 해서 실어 보았습니다. 네, 물론 누구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게 해놨지요. 읽기 힘든 답안지라고 해서 여기다가 실어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읽혀지십니까? 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변론 요지서입니다. 맨 위의 것이. 그리고 이 사문서 위조 등의 점입니다. 읽어집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가로 보이시죠? 가. 이게 나니까요. 가. 피고인이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바겠죠? 부인하는 바. 증거관계가 문제됩니다. 이렇게 읽힙니다. 읽혀지십니까? 증거 능력 없는 증거. 아, 이 사람이 그 325조 후단 무죄 쓰는 요령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룰 5라고 소개했던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배척하는 게 먼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 신빙성 판단이라고 해서 룰 5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문제 삼는다기보다 제가 지금 글씨를 좀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증거 능력 없는 증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고소의 진술서 및 그 다음은 잘 모르겠네요. 사경 진술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이렇게 읽혀집니다. 네, 읽힙니까? 정고소의 진술서 및 사경 진술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표시일까요? 진술이 기재된 진술인가요? 전문인가요? 전문이 기재된 조서의 경우 전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314조 요건과 제31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군요. 가를 이렇게 쓴 거고 이게 나네요. 김갑동의 피신조서의 그의 진술 부분은 312조 사항에 따라 김갑동이 진정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제316조로 316조 조서 316조 제2항에 의하여 김갑동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네, 대단하죠? 대단하죠? 제가 잘 읽어내죠? 문제는 이렇게 읽어내는 동안에 점수를 줘야 되는, 읽어내기에 이게 정신력이 다 소모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답을 맞게 쓴 건지 틀리게 쓴 건지를 판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읽은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 수십 명, 수백 명 답안지를 채점하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거를 다시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막 이제 일정 단계에 올라서 채점 기준이 머릿속에 꽉 자리 잡은 상태에서 막 채점을 해나가는데 이런 답안지를 만나게 되면 글자를 해독하느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채점 기준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점수를 주려면 다시 와서 판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점수를 쉽게 주게 되겠습니까? 물론 가능하면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해주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읽히지 않는다. 저도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비슷한 답안들이 많이 있고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읽을 수 있는 것이지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이걸 읽으라 그러면 사실 읽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근데 만에 하나 못 읽겠다. 채점자로서 이게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채점을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여기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김갑동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로 보여집니다. 제2회, 3회 이렇게 진술조서가 여러 개가 있나 본데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는 당해 피고인인 이을남이
내용 부인하는 경우 제312조 3항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이게 뭡니까? 312조 3항에 따라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읽혀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일단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해독이 안 됩니다. 해독하는 수준입니다. 암호를 해독하는 수준. 그러다 보니까 채점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만에 하나 채점을 못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도 어떻게 하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게 실제 답안이거든요. 실제 시험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도대체 읽으라고 쓴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이 답안을 읽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가 나지요. 급기야 어떤 생각까지 드냐 하면 이렇게 답안을 쓴 사람은 평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번져갑니다. 명필이나 달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시험을 떠나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다 하면 과장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정치학과의 버텔 올먼 교수라는 분이 재밌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시험에서나 황금률은 글씨를 최대한 또박또박 쓰는 것이다. 채점할 시험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때 의사의 처방전같이 갈겨 쓴 답안지를 읽는 것보다 더한 괴로움은 없다. 정말 괴롭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답안지를 수십 매, 수백 매 본다는 것은요. 또한 선생들은 글씨가 조잡하면 사고도 조잡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학생에겐 거의 항상 낮은 점수가 돌아간다. 이 말 틀렸다고 아니라고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물론 재밌는 얘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등학교 시절 내 친구 한 명은 답을 모를 때마다 재밌는 얘기죠.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휘갈겨 썼다.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읽을 수 없을 테니 똑바로 썼을 때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50%는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과연 앞에 보여드렸던 답안지도 이러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으리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그 책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나는 확률이 그렇게까지 높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어쨌든 친구에겐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진짜 의사가 되어 알아볼 수 없는 처방전을 쓰고 있으니 말이다. 재밌는 얘기죠. 자, 여러분은 그 친구의 말을 믿고 알아볼 수 없게 휘갈겨 쓰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연인에게 연애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또는 부모님께 글을 쓰는 마음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어떨까요? 과연 이렇게 썼을 때 연인의 사랑을 얻을 수 있겠는가? 부모님의 응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는 관점에서 답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한번 읽기 편한 답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답안이 등장할지.